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원 땅의 한 고을에 묘분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묘분은 참으로 어느 누가 보아도 미인이라 칭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이 비범하였으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모두의 칭찬을 달고 살아야 정상이겠으나 그 행실과 성품이 미모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요분아, 너는 대체 어쩌자고 그리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이냐?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내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오늘도 한바탕 동네 사람들과 시시비비가 붙어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연신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느라 진땀을 뺀 묘분의 어미가 묘분을 불러앉히고는 잔소리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어머니, 저 집 아들이 나를 좋다 하기에 내 잠시 장난삼아 데리고 논 것뿐이지. 그것이 어찌 저희 잘못이란 말입니까? 애초에 제 집 아들놈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것을 왜 저희 탓을 한다는 것인지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사! 내일 모레 엽고 올 김간의 여식이랑 혼례를 치르기 위해 날짜까지 받아둔 예비신랑이랑 그래. 야음을 벗삼아 물레방앗간에 들어가 서로 입을 맞춘 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란 말이더냐? 대관절 어인 연유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는 게야? 도대체가 남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저희 잘못만이겠습니까? 애초에 예비신랑이 외간 여자의 미색에 빠져 한눈을 판 것이 잘못 아니겠어요? 제가 날 때부터 천하자색으로 빼어나게 태어난 것을 어찌 탓하겠냔 말이어요. 오히려 당당한 묘분의 태도에 그녀의 어미는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핏줄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기묘한 것이 여식인 묘분의 행실과 성정이 이토록 엉망이었으나 묘분의 어미는 동네 사람들의 신임이 두터운 훌륭한 안악이었습니다. 항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치 않았으며 동네의 대소사에도 성실히 참여하여 마을 발전에도 항시 이바지하던 인물이었지요. 묘분이 어릴 적 일찍이 아비를 여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나 하나뿐인 여식이 행여나 나쁜 길로 빠질 것을 우려한 묘분의 어미는 그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단 한 번의 일탈조차 하지 않았지요. 어릴 적부터 오로지 이 묘분의 훈육에만 힘을 써왔던 세월이 십수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극진함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에 맞이 않았던 시간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찌된 일인지 묘분의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사,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많은 사고를 치고도 어찌 무사할 수 있었는지 정녕 모르겠느냐? 그것은 저희 미모가 대신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지 이 어미가 그간 마을 사람들에게 쌓아둔 공덕 덕분이다 이 한심한 거사. 요분이 네가 내 여식이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진작에 멍석에 말려 마을 앞에 저 커다란 개암나무에 걸려 까치밥이 되었을 게야. 그랬습니다. 마을의 남정네들은 모두 이 묘분의 괴팍한 행실에도 그녀의 미모가 뛰어났기에 이를 여사로 여기며 웃고 넘겼지요. 그렇지만 마을 아낙네들의 서슬퍼런 분노에도 묘분이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묘분의 어미 기주댁이 그간 어질게 쌓아둔 은덕 덕택이었습니다. 어휴, 참말로 기주댁 딸내미만 아니었으면 벌써 요절을 내도 단단히 냈을 터인데 그 착한 어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기주댁한테 저런 여식이 날 수가 있대 그래? 아이고, 누가 아니려? 묘분이 저놈의 지집에 어릴 때부터 기주댁이 그리도 훈육에 힘을 쓰면서 종아리가 부르트도록 혼쭐을 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버릇을 고치지 않더란 거 아니여? 이처럼 묘분의 행동 거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행실의 기묘함이 해가 바뀔 때마다 변덕이 끄는 통에 종잡을 수조차 없었는데 어느 해에는 도벽에 눈을 떠 온 고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물건들을 슬쩍 해대 뒷산에 묻어두질 않나?
또 어느 해는 거짓말로 입이 트여 온 고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대는 통에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을 지경이었지요. 그런 시간을 거쳐 장성한 지금에는 자신의 물오른 미모를 앞세워 온 마을의 남정네들 마음을 쥐고 흔들면서 불장난에 심취한 것이었습니다. 임자가 없는 총각만을 노렸다면 이야기가 또 달랐겠으나 묘분이 제 놀이객감으로 삼는 대상에는 노소와 혼인 여부를 가리지 않았으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간 기주댁의 얼굴을 봐서 참아주던 마을의 아낙네들은 묘분의 행실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은 묘분의 미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그녀를 두둔하기 바빴으니 아낙네들끼리 합심하여 묘분을 관하에 고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지요. 때마침 고을에는 처자식을 한양에 두고 홀로 신관사또가 임지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부임 초부터 반듯한 언행에 뇌물조차 멀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래 것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다 하여 소문이 자자한 원님이었지요. 이번에 부임하신 사또라면 필시 저 묘분인연 행실을 엄히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요. 아, 물론이요. 싸게 가서 저곳의 만행을 샅샅이 구하자고. 저 망할 놈의 행실 때문에 아주 고을 풍기가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구먼.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침 대바람부터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들은 사또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묘분의 만행을 하나하나 고하고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읍하였습니다. 아낙네들의 말을 들은 사또가 말했지요. 그대들의 읍소를 소상히 들어보니 만약 내게 고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지엄한 조선의 국법을 어지럽히는 대단히 문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녀자의 몸으로 정절을 우습게 여김으로써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구나. 내 그 묘분이라는 여인을 당장 문초할 터이니 육방 관속들은 속히 내 앞에 죄인을 대령토록 하라. 그날 밤 평소에 묘분에게 홀딱 빠져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이방이 묘분을 찾아왔습니다.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방이 안절부절의 목소리로 귀뜸해 주었지요. 아이고, 묘분아! 아주 큰일이 나버렸다! 마을 여편네들이 오지게 작당을 하고 사또한테 너를 엄벌해달라 읍하는 바람에 우리 융통성이라고는 먹고 죽을 애도 없는 외골수 사또께서 너를 잡아 족치겠다고 육방관속들한테 엄포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여, 시방! 이 일을 웃자면 좋단 말이여? 담자코 이방의 말을 듣고 있던 묘분이 완연한 호를 그리며 씩 눈웃음을 흘렸습니다. 꾀가 뚝뚝 흐르는 눈빛이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방의 얼굴을 물들이며 넋을 빼는 사이 묘분이 앵두 같은 입술을 움직이고는 말했답니다. 이방 나으리 걱정 마시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사또께 제 말대로 이르셔요. 묘분은 생글거리며 이방에게 귓속말을 속닥거렸고 걱정 가득한 얼굴의 이방은 일단 알겠노라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사또가 말을 타고 이 고을 저 고을 초도 순시를 하고 돌아온 뒤 이방을 불러 명했지요. 여보께 이방, 어제 안악들이 고한 그 묘분이라는 여인을 당장 잡아들이게. 어이구, 나으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헌데 그 전에 순시를 다녀오시느라 다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묘분이라는 계집은 언제든 잡아다 족칠 수가 있으니 문초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다리 안마부터 받으시지요. 안 그래도 우리 고을에 안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머스매가 하나 있습지요. 그러한가?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 저어된다만. 새로 부임하신 사또께 인사 여쭙고 싶어하는 민심을 돌보는 것 또한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이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구만요. 그렇다면 들여보내게. 대신 이 안마의 기법이 참으로 특이하고도 기한한지라 볕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받으셔야 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요. 그리하여 별당 안채에 안막으로 둘러놓았으니 속히 그곳으로 드시지요. 아니, 무슨 안마이기에 그리도 호들갑까지 떨어가며 받아야 한다는 말이던가? 사또가 의아해하는 사이 이방은 서둘러 사또를 대동하여 별당 안채로 향하였고 온 창호를 죄시커먼
안막으로 가려놓은 별당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삼경의 시간처럼 방 안이 어두컴컴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 않는가? 호롱이라도 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방은 대답 대신 굽신거리며 방문을 닫고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둠 속에서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는 순간 여우털 번거지를 눌러 쓴 얄쌍한 소년이 두툼한 누비옷을 입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뒤스듬히 누워있는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말없이 사또의 다리를 잡아 올린 뒤 안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냄새로구나. 이것이 무엇이더냐? 예, 나으리 쑥을 넣고 끓인 따뜻한 물이옵니다. 따끈한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사또의 발을 담그고는 사또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조물락조물락 씻어내던 소년이 대답했지요. 변성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내 분명 이방에게 듣기로는 머스메라 들었거늘. 꼭 여식의 목소리 같은 것이 참으로 여리여리하구나. 그래, 올해 몇이더냐? 예, 나으리 올해 16 되었습니다. 16이라. 그렇구만. 헌데 이 안막으로 방을 덮어놓으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구나. 어찌 이리 어두운 곳에서 안마를 해야 하는 게인지 알려다오. 나으리, 그것은 조금 후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약효를 크게 하기 위함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사또의 종아리를 알차게 주무르던 소년이 간곡하게 읍했습니다. 안마의 솜씨가 어찌나 부드럽고 훌륭한지 어두컴컴한 방 안에 누워 그 손길의 다리를 맡기고 있으니 사또는 잠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또의 솜 넣은 바지를 걷어 올려 무릎까지 주무르던 소년이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제 허벅지 안마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속옷이 불편하여 그러하오니 바지를 벗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또가 흔쾌히 바지를 벗고 짧고 얇은 속옷만 입은 채 드러누웠습니다. 허벅지를 두드렸다 간지럽혔다 하며 가녀린 두 손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마의 기세를 높이던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요. 나으리, 힘이 들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도 옷과 번거지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거라. 사또의 말에 소년이 투박한 번거지와 두툼한 누비옷을 벗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안막을 뚫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에 반사된 소년은 어째 소년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새하얀 속옷의 얼굴은 햇빛 한번 보지 않은 사람 마냥 그 자태가 그야말로 백옥이요. 도톰하게 무르익은 입술은 마치 새빨간 앵두를 닮은 것이 스쳐보아도 빼어난 미색으로 춘기를 풀풀 뿜어내는 아리따운 여인의 모양새였던 것입니다. 안마쟁이 소년의 정체는 바로 묘분이었지요. 아니, 이것이 대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던 사또가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묘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데 이 소년이 사또를 밀어 보려 위해 눕히고는 어두컴컴 시커먼 칠흑 속에서 다시 사또의 허벅지를 안마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사또는 더 이상 아까처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마음은 단단한 바윗돌처럼 우뚝해졌지요. 그것을 눈치챈 묘부는 바스락바스락 한참을 꼼지락대더니 그 길로 사또의 품에 찰싹 안겨왔습니다. 한평생 오입이라고는 꿈꿔본 역사조차 없던 목석처럼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조신한 부인의 한 우물만 파던 사또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놀라 자빠질 새로운 세계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남장을 한 새파란 이팔 청춘의 묘부는 사또가 그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란한 기회들로 그의 얼을 쏙 빼놓았지요. 해가 중천에 걸린 시각에 치러진 이 운우지정의 천지가 개벽하듯 들썩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한숨 고른 사또가 안마소년, 아니 묘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방안을 어둡게 해야만 했던 이유더냐? 내가 남장처녀라는 것을 이방은 알고 있는가? 아닙니다. 나으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또 나으리 뿐입니다. 또한 안마 외 이것을 행한 사람도 오직 사또 나으리 뿐입니다. 이는 사또를 향한 제 충심이자 진심이었으므로 오해는 마시옵소서. 아니, 그렇다면 대체 남장을 하는 연유가 무엇이더냐? 사또의 물음에 묘분이 절로 측은지심이 일어날 법한 표정이 되어 슬프게 읊었습니다. 소녀, 아비가 남겨놓고 간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오나 어디 계집에게 이를 맡겨줄 사람이 있겠나이까.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한 채 그것이 들킬까봐 어두운 밤중에만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켰기에 이렇게 사또를 따로 뵙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인가? 밤만 되면 저 집 처녀의 자취가 사라진다 오인하여 마을의 아낙네들에게 남부끄러운 오해를 받게 되었지요. 제 서방들이 허튼 짓을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를 엮어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확실한 증거 하나 없이도 저는 이 마을에서 공공연하게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낙인을 받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아비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아미스를 밟은 것뿐 저는 한치의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사옵니다. 물론 묘분의 이 말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아름다운 묘분의 기에 온통 넋이 나가버린 사또에게는 구구절절 슬프고도 애절한 사연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런 경을 칠 일이 있는가? 마을의 모두가 작당하여 어린 한 여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내 이것들을 당장 모두 문초하여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리라. 안 됩니다. 제발 나으리. 절대 아니 됩니다. 그저 저에 대한 추포령만 거두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마시옵소서. 그리 되면 저와 제 어미는 이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옵니다. 사또께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면 저희는 어찌 살란 말이십니까? 부디 모른 척 해주시옵소서. 그날 이후 매일 밤 사또의 방으로 묘분이 안마를 해주러 왔습니다. 사또는 하루도 남장 안마사, 아니 새빨간 거짓말로 사또를 속여 먹은 묘분을 보지 못하면 병이 날 지경이 되어 있었지요. 측은하고 불우하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 일어서려는 소녀, 마을 모두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럼에도 그들을 벌하지 말아달라 탄원하는 어질고 가여운 소녀. 이러한 심상을 사또에게 각인시킨 묘분은 사또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이 임지에서 부임하는 동안은 결코 너를 처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있거라. 그렇게 사또를 완벽히 제 편으로 구워 삶은 묘분이 수많은 안악들의 호소와 고발에도 처벌받거나 관아에 끌려오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를 등에 업은 묘분의 행실은 나날이 그 정도가 더해만 갔지요. 그렇게 묘분 천하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묘분에게 빠져있던 사또의 임기도 끝이 났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사또는 눈물을 흩뿌리며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간 사또의 후광을 등에 업고 고약한 심보를 놀리던 묘분은 어느덧 통기가 꽉 찬 나이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묘분의 어미 기주댁이 열심히 가세를 돌보았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법은 없어 더욱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지요. 하물며 어미를 도와 살림을 돌봐야 마땅했던 묘분은 사또의 안마를 비롯하여 마을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온종일 헛짓만 하고 다니느라 도통 집안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뒤를 봐주던 사또도 물러났겠다. 별볼일 없어진 집안의 여식이겠다. 게다가 그 행실이 방정 맞아? 그야말로 지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아녀자의 낙인까지 받았겠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 아무리 미색이 출중하다 한들 홍기가 참 묘분을 정식 부인으로 데려가겠다는 집은 아무도 없었지요. 어휴, 내 팔자야. 하나뿐인 딸 자식 홀려 올리는 꼴도 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꼴을 보게 되었누? 기주댁이 방구석에 앉아 가슴을 치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묘분보다 한 살 아래의 사내를 둔 집안에서 혼담이 찾아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혼수 하나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으니 그야말로 기주댁은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었지요. 한 살 아래에다가 제치라니요. 저는 시집 한번 가지 않은 처녀인데 어찌 그런 사내에게 시집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마을에서 뜨신 밥 쉰밥 가리게 생겼느냐?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나서 이웃 고을까지도 내 방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사. 집안 형편이 기울어 혼수 마련할 돈도 없던 차에 혼례는 꿈도 꾸지 못하던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이거늘. 쉰소리 말고 썩 시집갈 준비나 해. 소박이라도 맞았다가는 내 손에 먼저 요절 날 테니 시댁에 깎듯이 굴고 알겠느냐? 제 어미 기주댁의 성화의 본전도 찾지 못한 묘부는 그렇게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며 억지로 떠밀리듯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묘분이 이웃마을의 시댁으로 시집을 가고 보니 이미 이 댁의 첫 신부였던 여인이 시어머니의 혹독한 등살에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아주 그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파다하여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못된 사람이었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면 어머니가 내 다리 몽둥이를 요절낸다 하였으니 소박만은 맞으면 아니 될 일이야. 게다가 그리 되면 영영 나는 제대로 된 혼사는 꿈도 꿀 수 없는 몸이 될 터이니 별 수 없구나. 그리 생각하고 각오를 다진 묘부는 왕년에 천방지축이던 제 성미를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발딱 일어나 개울 속에 빠지라면 빠지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깍듯하게 굴었지요. 마치 시어머니 입속에 혀처럼 굴며 열성적으로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한 묘분에게 닥친 시댁의 문제는 더욱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침방에 들어가 곱게 누운 묘분에게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어이쿠 임자 고생 많았소. 그럼 어디? 그리고는 묘분을 꼭 끌어안으며 마카판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지요. 그 순간 바로 문 밖에서 대문이 떠나가라는 듯 큰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얘 새아가 목이 막히는구나. 가서 물 한 사발 떠오너라. 라며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외침 한마디에 그야말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된 이불 속으로 찬물 한 동이를 쏟아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네, 어머님. 묘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후다닥 일어나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 부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로 물 한 사발을 떠다 시어머니에게 바치고 돌아오고 나니 뜨거웠던 신랑 신부의 마음이 스르륵 식어버렸고 얄궂은 시어머니가 또 언제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지 몰랐기에 신랑 신부는 등을 마주 대고 밤을 새우고 말았지요. 도대체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이 시어머니가 무려 자신의 베개를 들고서는 성큼성큼 신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휴, 내가 저놈의 영감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덥석 눕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금쪽 같은 내 새끼. 마압소사, 묘부는 제 눈을 의심했지요. 급기야 이 시어머니는 징그럽게도 신랑을 안고서는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품 안에 자식이기로서니 그래 다 큰 아들을 두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쩐 일로 며느리를 위해 준답시고 한약 12첩을 지어온 뒤 그것을 푸우과 다려주면서 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얘야, 보약을 먹을 때는 기운을 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합방을 하면 아니 된단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와 함께 새색시인 묘분이를 문간방에 따로 재우고
시어머니가 신방에서 아들과 함께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들을 저리도 끔찍이 제품 안에 갓난아이처럼 여기며 징그럽게 구는 게야? 참으로 아들 사랑이 유난인 어미의 이야기를 들어만 보았지. 그것이 미래의 내 시어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묘부는 서늘하게 식어있는 문간방에서 어이가 없어진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묘분이 우물가에서 온종일 빨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부엌에서 이어진 굴뚝이 기세 좋게 연기를 뿜고 있기에 묘분이 들어가 보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는 홀랑 날것이 된 신랑을 시어미가 씻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묘부는 신랑의 첫 섹시가 곧다리 싸들고 제 발로 도망간 연유를 드디어 알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왕년에 한가닥 거나하게 하던 이 당차고 강단 있는 묘분이는 첫 섹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종자였습니다. 내 참으로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 꼬라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로구나. 세상 천지에 해도 저 나이를 처먹은 신랑을 그래. 제 아들놈이라고 손수 씻기다니 이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유난이었다. 덜 떨어진 신랑은 아예 믿을 바가 못 되었고 저 극성맞은 제 마누라에게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쥐어 사는 시아버지도 기대할 수 있는 아군이 아니었어요. 천상 묘분 저 홀로 이 정신 나간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놓아야만 하는 판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시어머니가 신방에 들어와 신랑과 신부 사이를 파고 들어오면 묘부는 군말 없이 자신의 베개를 집어들고는 그 길로 큰 한방에 냅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자신의 시아버지 옆에 벌러덩 누워버렸지요. 제 아들과 시시덕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안방에 돌아온 시어머니가 눈을 커다랗게 흡뜨고 어처구니가 없어 했습니다. 아니, 시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얘야, 넌 대체 내 시아비 옆자리에서 이게 무슨 꼴 싸나운 추태이냐. 시어머니가 일갈하며 성을 내자 묘분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세상에 이런 일은 이곳 말고 신방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바라진 묘분의 말에 시부부는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차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묘분은 저녁상을 치우고 신방에 들어가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선 이불에서 솜을 떼어내 신랑의 귓구멍까지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들으라는 듯 방구들이 꺼질세라 요란한 온우의 정을 나누었지요. 시어머니가 애타는 목소리로 문 밖에서 불러도 대답 따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천지가 요동치는 거나 뇌성병력의 음성만을 내던져주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기 좋게 불그락푸르락 꽤나 볼만하게 변하는 것이었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묘분이가 빨래를 한 줌 해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또 부엌에서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있었지요. 묘부는 당장에 뛰쳐들어가 목간통 물을 부엌 바닥에 쏟아붓고는 옆에 놓여있던 큼지막한 솥주걱으로 벌거벗은 신랑의 등을 찰지게 후려주었습니다. 신랑은 병든 닭마냥 꼼짝도 못하며 도망쳤고 묘부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를 쏘아보더니 그날은 아예 저녁밥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노기가 뻗친 얼굴을 한 채 내 인연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거라. 하며 서슬퍼렇게 소리치며 악다구니를 놓았지만 묘부는 콧방귀를 끼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호되게 무시당한 시어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되어 그날 이후로 동네방네 바깥으로 쏘다니며 며느리 욕을 해대었지요. 허나 그간 그녀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동네 사람들이 어디 호응을 해줄 리가요.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그야말로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어휴, 저런 저 화상 같은 못된 여편네. 그렇게 악다구니를 놓고 하나 쫓아냈으면 됐지. 그 생글거리면서 또랑또랑한 새며느리마저 또 쫓아내려고 저 야단이라니? 에잉, 쯧쯧. 지 아들만 품에 감싸고 살 여편네가 그래 누구 잡으려고
괜히 며느리는 또 들이고 법석이람? 저 승질머리의 여지껏 견디는 새며느리만 불쌍치. 본전도 못 찾은 시어머니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던 어느 저녁, 시아버지가 묘분이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방으로 건너가니 탁배기를 한 장 걸쳐 거나하게 불쾌해진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새아가. 내 요즘 참으로 너의 덕분으로 내 가슴속 40년 묵은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구나. 저 독불장군 여편네가 너에게 아주 꼼짝을 하지 못하니 이 내가 요즘 그걸 보는 재미에 산단다. 옛다, 이거 바꿔라. 시아버지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집안의 곳간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집안 살림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인가요? 아, 물론이다마다. 새아가 내 덕에 이 집안의 이치가 바로 서는데 내 당연히 너에게 살림을 맡기는 것이 지다한 법 아니겠느냐. 시아버지는 통쾌하게 웃으며 묘분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묘분은 살쭉 웃으며 시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아버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노라 당당히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고 날이 밝자마자 시어미가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새아가 곳간 열쇠가 보이지를 않는구나.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설레발치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묘분이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곳간 열쇠는 제가 잘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매매매야? 그 말에 눈이 뒤집혀 팔을 뻗고 달려드는 시어미를 묘분이가 슬쩍 뒤로 피하며 몸을 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풀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묘분의 뒤에 쌓아둔 거름더미에 철푸덕 처박히고 말았지요. 어머나, 어머님, 괜찮으셔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앙? 묘분이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끄끄대며 물었습니다. 힘으로는 젊디 젊은 이세 며느리, 그것도 왕년의 마을 사내들을 모두 제 수족처럼 부리던 불여시한테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걸음 더미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분한 마음에 발을 뻗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도 시아버지도 누구 하나 나서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였지요. 집안의 서열은 이제 시어머니에서 바로 이 세 며느리에게로 넘어온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튿날부터 그야말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한겨울의 서리를 맞아 풀이 죽은 구렁이처럼, 또한 팔팔 끓는 물에 데친 시금치처럼, 흡사소금에 폭삭 절여둔 배추마냥 그 드세던 기가 팍 죽어버렸지요. 이후로 시어머니는 신랑과 묘분의 신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묘분은 자신의 승리를 달콤하게 만끽하며 이후로 집안의 살림을 알차게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랑과의 운우 역시 꽃을 피워 그 이듬해 달덩이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을 연달아 얻으며 집안의 웃음꽃까지 안겨주었지요. 이후로도 묘분은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행실과 담을 쌓고 가정을 충실히 돌보며 신랑을 내조하여 제 본가의 궁핍함까지 덜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살림살이를 불리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고약하던 시어머니를 감화시킨 이 묘분의 강단과 실행력을 칭찬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터전을 잡은 마을에서는 아낙네들 모두의 귀감을 얻어 묘분은 이후로도 풍성한 곳간을 채워나가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